시장은 항상 오라,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도 시장이 항상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해석된 게 맞게 보이는 거지, 시장에서는 우리가 그 순간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의 언론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그 당시에 필요하니까 붙인 거지, 그게 맞아서 그 가격이 발생한 건 아니거든요. 누적된 현상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과 해석을 시장에 대해서도 내 포지션에 대해서도 둘 다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투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우리 전우님들께 제가 제 병법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복잡계 투자 방법이라는 그 병법 하나를 저 지난번에 발행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슈들이 너무 많고, 세상에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많죠. 뭐 잭슨홀, 엔비디아 뭐 등등 너무나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루고, 여러분들에 대한 저도 적응을 해야 되고, 우리 댓글로 소통하고 커뮤니티에서 소통하고, 다 PD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고요. 네, 제 자발성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에 대한 부분을 다루려고 하고요. 엔비디아의 그 실적이 나온 다음에 올려드린 그 내용에서 제가 장단기에 대한 부분들의 Q&A에서 이제 다르게 대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오늘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장기와 단기 투자를 생각하면 강하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그 일본의 그 사무라이 분 중에 매우 유명하신 분들이 여러 분 많으시죠.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이름이 좀 멋있으신 것 같아요. 뜻이 뭐 그렇네요. 뜻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일본어를 잘 몰라서요. 네, 이 무사시라는 분이 한 시대를 제패하신 사무라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뭔가 기존에 똑같은 방법을 했다 그러면 과연 시대를 제패할 수 있을까요? 그 시대에서 사용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냈으니까 시대를 제패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무사시님은 한 손에는 긴 검,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짧은 검이라는 검의 종류가 다른 두 가지의 검을 사용하는 검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장단점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긴 검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긴 검의 단점은 단검을 활용해서 막아내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또 반대를 사용하는, 이게 바로 제가 설명드리고 적용하고 있는 복잡계는 다변수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그 다변수를 연결해서 장점과 단점을 잘 섞게 되면 양쪽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 방식을 저는 이 무사시 님도 이 검법에서 사용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제가 좀 좋아하는 분이라서 이분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 16세기 분이세요. 1584년에 효고현에서 태어나셔가지고요. 당시로는 장수하신 것 같아요. 61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검을 사용했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13세 때 처음으로 이제 그 승부를 시작해가지고 29살까지 66번의 그 목숨을 건 그러한 그 대전을 해서 무패로 다 승리를 한 분이고, 이분은 특히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한 사람에 의해서 키워져서 그때 마음속에 계속 복수심을 키운 그러한 부분들도 있어서 마음의 힘과 그러한 그 몸의 힘을 둘 다 가진 그러한 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마음을 제가 잘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전에도 굉장히 강하셔가지고 요즘 보면은 그 푸틴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회의장에 무슨 뭐 30분, 3시간 이렇게들 잘 안 나타나, 늦게 나타나고, 그걸 또 트럼프도 따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방식으로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결투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결투장에 일부러 늦게 나타나는 이런 방법도 쓰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상대의 마음을 활용하고 하는 것들은 뭔가 지혜로운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그 다큐멘터리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이제
정치를 못하게 하면서 미국에 보내줬다가 미국에서 다시 돌아올 때 그 돌아와서 문제가 될까봐 그 모든 그 주요한 미국의 인사들이 다 이 사람이 가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러한 서명과 그러한 그 발표를 다 하게 한 다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상대가 그런 마음을 못 먹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을 해놓고 김대중 대통령님이 한국에 들어와셨었는데 어느 나라나 이러한 사례는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번 회에서는 투자와 매매,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가 투자에 가깝고 매매는 투자보다는 타임 호라이즌이 좀 짧죠. 그래서 제가 단검과 장검이라는 이 무사시 님이 떠올랐던 것인데요. 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드리듯이 펀더멘탈과 유동성이랑 센티멘트라는 세 가지로 조합이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 조합이라는 것을 투자가 접근하는 범위와 매매가 접근하는 범위가 좀 다릅니다. 투자는 이해도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이해도를 중시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의 비중을 높게 활용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영역에서는 펀더멘탈의 비중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유동성은 당연히 돈의 흐름은 중요하겠죠. 그리고 센티멘트에 의한 그런 변동성이 높은 부분은 좀 적게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이 투자의 영역에서 다루는 범위고요. 매매는 그와는 좀 차이 나는 게 펀더멘탈의 비중은 좀 줄이고 센티멘트의 비중은 조금 더 늘리고 핵심적으로는 돈의 움직임인 유동성이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잘 활용하느냐라는 부분을 매매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회사를 보면 프롭 트레이딩이라는 부서들이 있어요. 증권회사에 자기 회사의 고유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서들입니다. 그런 데서 가장 이러한 방식의 매매 트레이딩 방식의 그러한 전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기의 영역은 저는 하지 말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고 사람이 사람인데 사람이 우리가 신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투기 같은 행동들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작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범위를 조절해야지 뭐 복권 영원히 안 사?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매주 사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투자의 대상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제 어프로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투자의 대상은 올바른 기업이어야 됩니다. 올바른 기업이 아니면 지속 가능성을 기업 자체가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대상은 일단 올바른 기업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주식적인 성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대주주가 아무런 주식의 가격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 회사는 뭐 돈을 벌어도 뭐 배당도 안 주고 자사도 안 주고 그런데 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회사가 내가 괜찮은 회사지만 이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상 통신회사야. 그래서 돈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회사가 성장하는 부분보다는 그 부분을 잘 캐시플로우로 관리하는 게 중요해. 그렇다고 한다면 주식의 성격은 좀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어떠한 기업이라는 부분인 것과 주식이라는 성격에 대한 두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갖고 있어야 투자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매매의 대상, 트레이딩의 대상은 이거를 그렇게 훌륭하고 엄청난 기업이진 않아도 돼요. 뭐 한 3개월, 6개월 정도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그때 업황이 뭐 좋아졌대더라. 아니면 무슨 호재성 재료가 있대더라.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6개월 뒤에 생존하느냐 아니냐 생존까지 안 하는 것까지는 위험해서 안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것이죠. 아까 프롭 트레이딩이라는 그 부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프롭 트레이딩의 그 매니저들은 1년 단위로 평가받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포지션에 대해서 길게 가져가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맞지를 않는 거죠. 자, 투기의 대상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화이팅입니다. 네, 각자 알아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그 대상과 접근 방법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밑단에 깔려있는 심리에서 저는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투자는 시장은 틀릴 수 있어. 시장은 왔다 갔다 거려. 그리고 맞추실 수도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제대로 된 그러한 최강의 기업을 나는 찾을 수 있어. 나는 그걸 맞출 수 있어. 나는 오라. 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게 투자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개념을 과거에는 이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가 지금은 과거보다는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세상에 그렇게 영향을 면역돼 있는 그러한 상태의 상황들이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변화가 커질수록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활용을 해야겠지만 옛날만큼의 비중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줄여서 조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매매는 시장은 항상 오라. 뭘 내가 맞아. 시장이 항상 오르는 거지.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항상 맞는데,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가격이 일정 부분을 넘어서면, 이거는 내가 뭔가 확인을 못했어도 일단 손절해. 그러고 나서 새로운 거에서 또 찾으면 되지. 라는 식으로 더 유연하게 접근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도 시장이 과연 항상 그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장은 항상 사후적으로 해석된 게 맞게 보이는 거지 시장에서는 우리가 그 순간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전 편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언론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그 당시에 필요하니까 붙인 거지 그게 맞아서 그 가격이 발생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누적된 현상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해석을 시장에 대해서도 내 포지션에 대해서도 둘 다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투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는 조금 그렇게 아주 심도 깊게 생각하면서 하는 포지션은 아니죠. 그래서 이 투자와 매매라는 저는 두 개를 절반 절반. 근데 투기를 살짝은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조미료로 43%, 4%이 정도 할까요? 저는 뭐 그 정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한번 그러한 생각들을 반영해 와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봐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2024년은 엔비디아가 너무나 뛰어나서 이 차트를 같이 그리면 마이크로소프트 차트가 너무 뭉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간을 18년부터 23년은 그 부분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적정한 구간을 찾느라고 이 구간을 선택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주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투자에 더 적정하고 어느 게 매매에 더 적정할까요? 지금 우리가 이미 이 시점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때 엔비디아를 사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언젠가는 몰랐겠죠. 그 순간에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물론 미래를 어느 정도까지는 날씨 예보가 일주일 정도를 맞출 수 있듯이 확률 높게 맞출 수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회사의 상태를 보십시오. 이 두 회사에서 누가 더 돈을 더 잘 벌고 있을까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펀더멘탈이라는 것의 강점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객관적인 면에서는 강하다고 인정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두 회사 중에서 누가 더 밸류에이션이 낮고 높을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엔비디아가 훨씬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돈을 적게 벌면 그만큼 밸류에이션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더 미래에 대한 AI 꿈이라는 기대치를 많이 넣어주니까 그것 때문에도 더 올라가고 그러한 심리들이 많이 작동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두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돈의 힘이죠. 유동성이 들어오면 그 돈이 엔비디아만 사서 엔비디아를 사는 돈도 있었지만 수많은 ETF들이 만들어졌습니다. AI 핵심 전략, AI 그리고 대형주, 그러한 ETF들의 엔비디아 비중과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을 두 개를 비교하면 누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ETF나 이런 자금들은 후행적으로 쫓아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맞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줍니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건 액티브 펀드들이 하는 일이지 패시브 자금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성과를 베이스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부분들의 자금을 쏠리게 만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현상이 굉장히 강했던 구간에 시발점이 이 당시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러한 자금들에 인해서 유동성의 효과가 극단적으로 세게 받고 있는 상태가 엔비디아의 지금 현재 보이는 구간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됐을 때 무언가의 기업에 대한 부분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내가 더 많이 갖고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을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70을 한 종목을 사고 나머지 30을 한 종목을 살 때는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70은 무슨 70이야 100을 사지라고 쉽게 지금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지나고 나서 그냥 하는 얘기고요. 안정적인 부분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에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을 더 높게 가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게 저는 여러분들 전우님들께 추천하는 바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갔다면 저는 그렇게 행동할 거예요. 엔비디아는 당연히 샀겠죠. 하지만 30의 비중으로 적게 샀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설명드린 대로 이 성향이 매매에 가까운 부분의 색깔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비슷한 유사 테마를 갖고 있는 경우에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살펴보기 전에 그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하나 차트를 같이 보시죠. 지금 95년부터의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뭐 어떤 현상이 세졌을 때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많이 들어갔을 때 그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지게 되죠. 그 높아졌을 때를 과거에 99년도 IT 버블이 났을 때 그리고 07년도에 이제는 중국이 가장 대장주처럼 중국 주식 안 하면 바보 돼 있는 상태. 그 올드 이코노미의 강도가 세계화가 가장 극단적으로 강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반대 산업들의 그 전통 산업이죠. 그쪽에서의 비중 그리고 지금 테크의 AI와 관련된 부분의 비중 이 부분들이 유사합니다. 이게 지나고 나면 그때 그랬었네. 그때 조심했어야 되는데 라는 논리로 이 차트를 들이대면서 또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편에서 말씀드릴 때 시가총액 S&P의 10에서 15%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는 그 부분은 좀 지나친 부분으로 저는 반영해야 되겠다라고 설명드린 게 이러한 부분들의 차트가 이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동종 업계를 비교했으니까 이종 업계, 다른 업종을 가지고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동일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동일하고 최근까지의 최근 차트입니다. 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모습은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 투자로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지금 뭐 아마 우리 전우님들 중에서도 아직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기업이고 안정성과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나다는 걸 아무도 저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테슬라는 지금 그 사이에 이 차트가 그려져 있기 전에는 엄청나게 테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좋은 평가를 극단적으로 받았잖아요. 마치 AI에 대한 지금 그 엔비디아에 대한 평가만큼이나 그때도 이제 종교적인 부분으로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비유를 드는 것은 그게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있다라는 거의 반증입니다. 최근에는 젠슨 황을 신에 비유했었잖아요. 그 부분도 그때와 유사한 부분이 있죠. 자, 근데 최근 1년 동안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러한 자체적인 부분도 자체적인 부분이겠지만 경영 환경 자체가 기업 경영 환경 자체가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가 바뀌었고 미중 무역 분쟁이 주는 역할이 바뀌었고 배터리 가격, 원자재 가격 구조들도 많이 바뀌었고 그 부분에서 미국이 세제를 통해서 지원금, 여러 가지 그 공장을 미국 내에 제조업을 다시 돌리면서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 등등 너무 여러 가지 영향들 때문에 그 흥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분위기에서 그렇지 못한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회사 자체의 경영 상태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외부 환경의 영향이 극단적으로 바뀐 부분이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지난 1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은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있고 주가는 결론적으로는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자, 제가 올해 2월 달까지 한 1년 동안을 제가 이러한 그 여러분을 만나는 활동을 좀 쉬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다짐을 하고 올해 2월부터 다시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 뉴스 채널에 나와서 2월 달, 4월 달 정도에 이 당시에 제가 테슬라를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추천드렸던 로직이 바로 투자에 대한 로직이 아니라 매매에 대한 로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투자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적정하고 저는 테슬라는 매매로 접근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그러한 설명을 드린 거고 이 매매는 저는 이 부분에서 마치는 그러한 매매로 마감을 시켰는데요. 그 이유는
2024년 4월 달에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대한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 이거 큰일 났어. 앞으로도 더 안 좋을 거고 더 안 좋은 데다가 중국이 더 잘할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도 업황도 안 좋고 상대적으로도 테슬라가 안 좋아 라는 부분에 대한 극단적인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슬라가 갖고 있는 다른 부분들, 테슬라가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머스크가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두 회사의 평가가 사람과 기업이 거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가능성 없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는 부분들로 평가받고 있던 게 4월 달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차트를 지금 두 개를 그려놨는데 오른쪽에 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테슬라의 비즈니스 구조입니다. 테슬라는 AI라는 그 부분의 핵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예전에는 아니었죠. 예전에 AI가 아니라 전기차가 바탕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상황을 변화시켜서 머스크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듯이 자기는 핵심은 AI다 라는 AI 위에다가 전기차도 넣고 소프트웨어인 자율주행도 넣고 뭐 우주에 대한 부분도 뭐 로봇, SNS, 에너지 이 많은 것들을 다 AI 구조로 해서 돌리겠다라는 부분을 비즈니스 구조가 갖고 있다라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메타 구조입니다. 여러 가지 다층 구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를 엮어놓는 구조인데요. 이게 저는 이러한 구조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적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복잡계라는 전략 자체가 메타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 근데 기존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사이클 시대에는 무엇을 했냐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수직 계열화와 수평 계열화라는 걸 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떠한 화학 회사가 석유를 가지고 와서 정제를 해가지고 화학 제품 원료를 만들고 그 원료를 가지고 다시 해서 화학 제품을 만든다라는 것들을 세 회사가 하고 있었다가 이 한 회사가 그냥 내가 그 원료까지 할래. 아니 내가 그냥 수익까지 할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쭉 하는 게 이 수직 계열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서 벌어지는 마진을 다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이 구조가 바로 사이클 세상에서 하던 구조였고요. 사이클 세상이었던 과거에서도 이러한 그 수평 계열화도 같이 진행됐었죠. 우리가 그것을 안 좋은 사례로 많이 얘기할 때 문어발식 경영이라고 많이 얘기했죠. 이것도 편의점도 하고 백화점도 하고 무슨 제조업도 하고 신발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수평적으로 여러 가지를 한다라는 수평은 영역을 자기가 넓게 하려는 그러한 부분이었죠. 이 두 가지 중에서는 굳이 따지자면 메타 구조는 수평 계열화와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수평 계열화는 근본적인 근원 경쟁력에서 하나의 창발하는 구조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를 다닥다닥 나열한 것의 구조에 가깝고 제가 말씀드리는 메타 구조는 핵심 부분의 층위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그 부분의 차이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사람들한테 평가에서 완전히 잊혀졌던 구간이 2024년 4월이었고 당시에는 아직 시장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유동성이 계속 증가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AI 말고도 뭔가에 갈 수 있는 힘이 있었고 테슬라도 AI 기업으로 여전히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AI 기업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테슬라도 넣어줄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시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4월 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 유동성과 정책에 대한 부분과 테슬라가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테슬라가 갖고 있는 개념에 대한 배팅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매매 전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매매를 하는 부분들로 활용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타임 호라이즌이 짧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한 두 달 만에 45%인가 그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때 시장에 대한 트럼프 저격 사건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에 대한 로직이 약해졌을 때 그럴 때는 얘는 테슬라라서 안 팔아. 그게 아니라 이건 유동성이 약해지면 그냥 가릴 것 없이 다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비중에 대해서 더 전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특정한 매매 대상에 대해서 그 매매 대상이 변동했을 때는 그 매매 대상 개별로 매매를 해주고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점차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사람의 투자 성향마다 다릅니다. 굉장히 매매를 많이 안 하고 내가 긴 그냥 호흡을 그냥 난 놔두는 게 좋아라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일단 첫 번째는 여건이 좀 나으십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가 크셔서 그렇게 내가 막 치열하게 해가지고 돈을 벌 필요도 없는 분들은 정말 취미 생활이 이 투자가 아니시라면 그런 분들이 굳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의 비중을 높게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지금 현재도 다른 자산들이 더 많으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으로 해서 내가 목표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닌 분들은 장기 투자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시는 게, 여기서 제가 높다라는 것은 퍼센트로 표현하면은 뭐 70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이제 20, 30대고 인생을 바꿔야 된다. 나 코인도 하는 사람인데 무슨 장기 투자는 장기 투자냐. 장기 투자의 수익률은 그거는 내가 목표로 하는 것에 세 발의 피밖에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반대로 30% 정도의 장기 투자와 70% 정도의 매매가 들어가 있는 단기, 중기 투자를 하셨으면 적절할 것 같고요. 그것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많이 한다는 것은 장기 투자자는 잘못됐을 때도 일단은 확률이 적어요. 왜냐하면 안 좋은 기업은 잘 안 고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회사를 골랐을 때 그 회사가 못할 확률 자체가 적잖아요. 근데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체력이 약한 기업들을 투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전체 상황의 변동에 대해서 판단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빈도가 높잖아요. 자, 그러면 빈도가 높다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틀릴 경우도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타깝게 틀릴 경우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건 매번 나한테 심리적, 이성적 상처를 입힙니다.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 상처에 자기가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좋을 때 잠깐 매매가 잘 되고 막 해가지고 내가 또 엄청나게 뛰어나고 그럴 것 같지만 지속해서 1년, 2년 해서 그러한 상황이 잠깐 없어지고 나면 다 없어지고 다쳐서 아웃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분들은 저는 매매를 하시라고 저희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월급으로 세상 바꿀 수 있는 세대 끝났다고.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제가 이렇게 혜택받은 이 27년간의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공부를 정말 많이 더 하셔야 돼요. 매매하실 분들은 치열하게 공부하십시오. 그 부분을 저랑도 같이 하시고 직접도 하시고 저와 다른 스타일을 가진 사람한테도 하시고 스스로도 또 아예 새로운 방법도 접근해 보시고 이러한 지금 무사시님이 새로운 방법을 만든 것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연 거잖아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전후에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를 가지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잡게 투자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차트를 가지고 하는 것은 과거가 된다라는 것을 기본 바탕에 가정에 넣고 있어요. 근데 저는 복잡계는 반복되는 게 아니고 이 순간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제가 보기에 차트 투자의 장점은 뭐냐면 큰 손실을 안 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을 줍니다. 왜냐하면 손절 룰을 정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반면에는 위쪽에서도 같이 차익 실현 룰도 정하기 때문에 길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발생했을 때 너무 빨리 팔게 하는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손실을 막아줘 잘만 지키면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술적인 부분에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설명드릴 때도 제가 처음으로 차트의 매력도가 떨어진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그 모든 부분들에 해당될 수 있는 적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절을 할 수 있는 것에 가능성을 높여준다라는 측면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기 투자는 제가 저한테 투자하는 겁니다. 제가 더 좋은 방법의 생각과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게 저의 가장 큰 장기 투자고 그건 죽을 때 끝나겠죠? 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일 것이고 그리고 어, 그 대상을 찾을 때 있어서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내가 생각하는 세계관
시간과 맞는 그림을 그리는 투자 대상이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를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AI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탈세계화라는 구조가 세상에 큰 영향을 줄 것이 앞으로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 탈세계화의 구조에서 피해를 덜 받거나 혹은 유리해질 수 있는 회사가 무엇이냐 이런 식의 방식의 자기의 세계관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그냥 이 회사가 돈을 언제까지 많이 벌 수 있지? 유리와 분리를 생각하시는데 유리와 분리는 맞출 수 있는 확률도 어차피 틀릴 수 있는 확률도 있고요. 근데 세계관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 세계관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내가 함께 할 수 있느냐? 함께 할 수 있는 건 어려울 때도 같이 가고 좋을 때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매매는 좋을 때 좋은 부분을 활용하고 안 좋은 건 내가 피할래 라는 부분의 관점이기 때문에 자기의 세계관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이제 함께하는 전우회잖아요. 우리 전우회의 세계관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많이 나눌 텐데 그러한 부분에 같이 갈 수 있는 회사와 대상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봐야겠죠. 제가 오늘 이 회를 시작하면서 미야모토 무사시님의 장검과 단검이라는 부분에 대한 유사 전략과 유사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무사시님께서 우리한테 남겨주신 지혜를 같이 나누면서 이번 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멈칫거리지 마라. 멈칫하는 순간 죽음이 온다. 자세에 너무 매이지 말고 유연하라. 상대의 마음을 읽어라. 몸놀림에 현혹되지 말고 의도를 읽어라. 같은 방법을 3번 이상 반복하지 마라. 3번 반복해도 승부가 나지 않는다면 공격법을 바꿔라. 제가 3이라는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부분과도 연결된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제 책에서 마지막에 결단적으로 행동할 때는 단칼에 행동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복잡계의 투자 방법의 첫 번째 멈칫거리지 말라가 바로 그 얘기가 겹치는 부분입니다. 자, 이어가 보면 몸을 사리지 마라. 죽기 살기로 덤비면 틈새가 열린다. 제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는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팀과 함께 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는 이 활동을 시작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 PD님이 너무 제대로 하셔가지고 좀 힘들긴 합니다. 그리고 공격의 리듬을 타라. 완급 강약 조절로 결정적 타격을 가하라. 바위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동요하지 않은 마음의 소유자가 승리한다. 너무나 좋은 원칙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검과 단검이라는 두 가지의 방법론에 기존에 없었던 부분을 새롭게 만드신 분, 그분이 사용한 원칙, 그렇게 해서 틀을 깼다라는 거잖아요. 틀을 깰 수 있는 것은 열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열린 생각을 할 수 있는 강하고 단단하고 큰 마음이 있어야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몸의 건강함이 있어야 그 두 부분을 할 수 있는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역사적 인물 중에서 굉장히 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둘 다 양쪽에 두 검을 잡듯이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라는 두 가지 투자와 매매라는 두 가지 이 방법론을 함께 가지고 여러 가지의 상황에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전후의 투자 원칙으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투자 병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좋아요 횟수가 아주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오늘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때는 제가 10에서 15%였다가 30%까지 올려주셔도 적당하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오늘은 전술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한번 한 50%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